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밸리데이션 일부로 세 번째 클리닝 밸리데이션하고 HVAC 시스템 밸리데이션부터 시작을 해보십시다. 첫째 이제 클리닝 밸리데이션 시작을 해보면 첫째는 뭐 다른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지만 written procedures for cleaning, 그러니까 클리닝 밸리데이션에 대한 모든 그 written procedure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master validation plan이 있었고 그 다음에 validation protocol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챌린지 머티리얼, 그러니까 클리닝 프로세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챌린지 머티리얼,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씻은 다음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가장 씻기 어려운 물질을 골라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물론 제품의 성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챌린지 머티리얼을 많이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휴먼 시럼 알부민,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백신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백신에 들어가는 거의 들어가는 것이 휴먼 시럼 알부민이 들어가고, 또 이게 주로 프로테인이니까 이것이 이제 묻혀져서 바짝 마른 다음에 씻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휴먼 시럼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은 샘플링 메서드. 일단 챌린지 머티리얼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적절한 농도로 그 다음에 챌린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 프로시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SOP나 이런 걸 통해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해내야 되는데, 크게 얘기해서 샘플링에는 린싱, 그러니까 씻어서 내는 방법이 있고 샘플링을, 또는 스와빙 해서 긁어내는 거, 또는 묻혀내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규제기관들이 선호하는 것은 스와빙 메소드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스와빙을 할 수 있으면 참 긁어내는 거가 거의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비의 구조라든지 복잡한 꾸불꾸불한 파이프 같은 것은 스와빙을 할 수가 없죠. 긁어낼 수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린싱, 씻어내는 이런 방법을 이제 쓰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한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러한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장비의 구조라든지 또한 클리닝 밸리데이션의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샘플을 긁어낸 다음에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얼마나 씻어냈는지, 이거 하는 이제 그 테스팅 프로시저가 상당히 센시티브하지 않으면 아주 저량의 그 리시저를 갖다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디텍터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씻은 다음에 남은 것은 상당히 낮은 그런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런 테스트 방법을 선정해야 되고, 물론 이런 테스트 방법 다 밸리데이션 돼서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acceptable limit. 그 다음에는 이제 HVAC 시스템 밸리데이션,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H heating, 그 다음에 V ventilation, AC air conditioning, 이러한 시스템 밸리데이션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IQ, OQ, PQ 이런 스텝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IQ에서는 우리가 장착된 이러한 HVAC 시스템이 과연 이미 결정되어 있는 모든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을 보면은 그 에어 핸들링 유닛, 공조기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공조기 자체가 제대로 다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또 그 공조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가 있죠. 그 부속 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하는 보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이 공조기를 통해서 그런 공기를 공급받는 방, 그런 방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방마다 요구되는 청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한 요구되는 청정도에 대한 것도 다 이때 그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Q가 우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OQ. 이제 장착을 제대로 했으니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물론 이미 결정된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보는 것은 장착에 대한 규격이 아니고 오퍼레이션, 운영면의 규격에 맞나 안 맞나 보는 것. 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캘리브레이션. 우리가 이런 모든 장비를 갖다가 오퍼레이션 할 때는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게이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걸 보는 걸 지난번 얘기한 대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캘리브레이션이 다 중요한 기기의 캘리브레이션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포인트,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뭐 스피드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 포인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 점검해야겠고, 그 다음에 얼람 포인트, 이러한 모든 컨트롤 포인트가 제대로 작동해야 돼. 때로는 너무 그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걸 경고할 수 있는 얼람 시스템을 장치해야 되고, 이러한 얼람 시스템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IQ하고 OQ가 끝나면 소위 PQ, Performance Qualification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이 HVAC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각 방의 청정도에 따라서 과연 그 청정도가 맞나 안 맞나 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청정도를 체크할 때는 세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As built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아직 사람이라든지 장비가 있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빈 방에서 청정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보는 것을 소위 as built occupancy condi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at res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비가 들어와서, 사람은 들어오지 않지만 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청정도를 재는, 청정도를 체크하는 그런 것을 at rest condition. 이것을 이제 다른 영어로 말하면 static condition. 그러니까 다른 영어를 쓰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는 static condition을 쓰죠.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operational condition. 이거는 완전히 장비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청정도를 재는 그런 컨디션을 operational condition. 또 미국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dynamic condi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정도를 잴 때 궁극적인 목적은 operational 또는 dynamic condition,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청정도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as built나 at rest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baseline information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validation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청정도, 또 성정도뿐만 아니라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등등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얼마 동안 해야 되는가? 그래서 WH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통 한 컨디션에서 20일 동안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최소한도 20일 동안 하도록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at rest, operational 모든 컨디션에 최소한도 계속해서 20일 동안 점검해서 결국 마지막 PQ를 갖다가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WHO에서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따르는 그런 방식이 올 것이다. 지금부터는 소위 environmental monitoring, 그래서 현대 CGMP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오늘 이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환경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파 필터 또는 라미나 플로우 후스에 달려있는 헤파 필터. 이건 이제 HVAC 시스템이라든지 라미나 플로우 후스에 장착되어 있는 헤파 필터 이런 것 또는 건물에 달려있는 것 소위 터미널 헤파 필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시간 전에 얘기한 헤파 필터를 테스트하는 방법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하나는 헤파 필터의 그 velocity, 헤파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속도, 그 공기의 속도, 여기 스탠더드 그 얘기했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헤파 필터가 과연 안전한지, 완전한지, 다시 말하면 헤파 필터 인테그리티 테스트. 쉽게 얘기해서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걸 릭 테스트하는 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파 필터를 통과한 공기의 흐름의 그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파티클 카운트 하는 것. 사실은 현재로서는 파티클 카운팅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은 여러 시간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티클 카운팅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얼마나 자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미나 플로우 후스에 붙어있는 헤파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러나 최근 나온 미국 FDA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물에 붙어있는 터미널 헤파 필터 중에도 그 방의 청정도가 만 또는 그보다 더 깨끗한 지역이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마그넷 힐릭 게이지를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 마그넷 힐릭 게이지가 제대로 작동된다 하는 것을 캘리브레이션 필요하면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1시간 동안에 공기가 몇 번 체인지가 되느냐, 에어 체인지 레이트 같은 거. 그래서 CGMP에서는 최소한도 컨트롤드 에어리아, 다시 말하면 청정도가 10만 정도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20회, 1시간에 20번 공기가 체인지되어 있도록 되어 있죠. 물론 청정도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청정도가 더 좋을수록 만이라든지 천이라든지 갈수록 그 체인지 횟수는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충전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40회, 50회, 때로는 한 80회 이렇게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tial pressures, 그 압력의 차이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더드는 0.05 inches water. 그래서 지금 그 레인지를 지금 2004년도 가이드라인에서 주고 있는데 0.04에서 0.06 inches water. 그러니까 평균이 0.05가 되고, 이것을 이제 파스칼로 받치면 평균 한 12파스칼인데 거기도 10에서 15파스칼 이런 레인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도를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플로우 패턴. 과연 라미나 플로우 그런 패턴을 쓴다고 하면은 라미나 플로우가 되는지 아니면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는지 이러한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environmental monitoring at static condition.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static condition 하는 것은 다른 말로 at rest. 장비는 들어왔지만은 사람들은 없을 때 청정도 재는 거, 이제 그 소위 베이스라인 인포메이션으로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 할 때는 반드시 SOP들이 다 써 있어야 되죠. 하나하나가. 그렇죠? 예를 들면 클리닝 하는 방법의 SOP, 그 다음에 가운 바꿔 입고 벗고 하는 SOP, 그 다음에 장비 메인테넌스, 장비를 잘 유지하고 뭐 수리하고 등등,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에 대한 SOP가 쓰여져 있고, 이것이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리뷰가 되고 어프로브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SOP를 지금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SOP가 있어야 되느냐. 특별히 그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 첫째는 locations to be sampled. 이제 우리가 환경 모니터링하면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 그런 걸 정하는 SOP도 있어야 되고, 샘플링 타이밍. 언제 샘플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충전 액티비티 하면 충전 동안에 하는 것인지, 충전 시작하고 얼마 있다 할 것인지, 아니면 충전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 샘플링 타이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SOP도 있어야 되겠고, SOP가 이제 그런 거 포함해야 되겠고, 또 샘플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샘플할 것인지, 이런 거, 하루에 한 번, 아니면 1시간에 한 번, 뭐 등등. 그 다음에 샘플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한 번 샘플하면 5분 할 것인지, 10분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한 번 할 때 샘플을, 뭐 10리터를 하는지, 1리터를 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 하는 장비와 그 모든, 기술, 프로시저에 대한 것도 나온 SOP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파티클을 갖다 샘플할 때는 파티클 카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우리가, 잡아내려고 하면, 미생물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머신, STA라든지 SMA 등등, 이런 것, 또는 세틀링 플레이트 같은 거, 패시브 샘플링 하는 방법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하고 그 프로시저를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럿하고 액션 레벨에 대해서 SOP에서 기록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 얼럿 레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환경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에는 조금 벗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위험 수준에는 도착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얼럿 레벨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다른 말을 얘기하면 얼럿 레벨에 도착이 돼도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그대로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정상보다 좀 벗어나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액션 레벨이라는 것은 이런 얼럿 레벨을 넘어서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됐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하던 것을 정지하고 역시 조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만드는 품목을 버려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버리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레벨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액션 레벨 도달하면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때 만드는 품목을 쓸 수 있나 없나는 것은 결정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SOP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얼럿하고 액션 레벨을 얘기하면서 일단 이 얼럿하고 액션 레벨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적절한 우리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일부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얼럿 레벨이 도착이 되면 관계자에게 알리고, 물론 퀄리티 어슈런스, 퀄리티 컨트롤 이런 데다 알려야 되겠죠.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조사를 담당자들이 시작해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내는 그런 작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런 것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레벨을 만약에 도달이 되고 또 이것이 넘는다고 하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고 다른 사람에 알리고 또 이때는 특별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얼럿 레벨에서는 우리가 생산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과정은 비슷하지만은 액션 레벨에 도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품목을 쓰고 안 쓰는 게 결정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SOP 속에 포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얼럿하고 액션 레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생산이면 생산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샘플하는 장소의 관계에 따라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설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묵인 조작을 하고 있는 그런 조작은 청정도 100이 요구가 되고, 그러니까 그 100에 맞춰진 얼럿 액션 레벨을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묵인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드 에어리어라고 하면은 10만 정도면, 청정도가 10만이면 괜찮기 때문에 그 10만 정도에 맞는 얼럿 액션 레벨을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샘플하느냐에 따라서 그 레벨이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제일 큰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환경 모니터링을 해왔다 하면은 그런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랩을 결정하는데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미디어 필, 전번 시간에 얘기한 시뮬레이티드 미디어 필, 우리가 충전실에서 그런 거 할 때 환경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온 데이터도 참고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린룸 퀄리피케이션,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가 방의 청정도를 측정해서 밸리데이션 할 때 나온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sanitization studies, 가끔 방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버든을 낮추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나온 모든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런 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렌딩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모든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느 기간 동안에 축적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을 그 경향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기도 역시 경향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SOP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향 분석은 얼마나 자주 그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서 경향 분석을 할 것인가, 자세한 프로시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SOP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경향 분석할 때 흔히 인볼브 되는 그 디파트먼트는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어슈런스 이런 쪽에서 관장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경향 분석하게 되면 니어텀 트렌드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에 하는 거는 매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쓰는가 하는 것은 이 생산하는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 또 환경 모니터링에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의 경향 분석을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개 나누어서 미생물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파티클에 대한 퀄리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생물에 대한 퀄리티를 할 때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공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엔 표면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패시브 샘플링이 있고 또 하나는 액티브 샘플링. 그래서 패시브 샘플링 한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쓰던 그 세틀링 플레이트 같은 거, 소위 아가 플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열어서 뭐 책상 위라든지 테이블 위에, 작업대 위에 놔둬 가지고 일정 기간 열어두면 1시간, 2시간 등등 열어두어서 소위 낙하균들을 잡아서 몇 마리 낙하균이 자라나, 이런 보는 것을 우리가 패시브 샘플링이라고 그랬죠. 이런 방법. 또 한 가지는 액티브 샘플링 하는 것은 패시브 샘플링이 이제 정량적이 못 되니까 이것은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STA라든지 SMA 등등 이런 걸 사용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공기를 흡수시켜서 그 다음에 이 공기가 그 에이가 플레이트에 접촉이 되면 거기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으니까 소위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규격 안에, 어느 정도 볼륨 안에 미생물이 몇 마리 들어있나 이거 보는 거, 액티브 샘플링.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액티브 샘플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패시브 샘플링도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으로 요구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멸균된 바이러라든지 앰퓨라든지 멸균된 물질들이 어떤 표면에 닿았을 때 그런 표면을 갖다가 우리가 critical surface라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critical surface에는 미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로닥 플레이트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 전에 충전 밸리데이션 때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서피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작업 도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 후에, 바로 후에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업 중에 만약에 그 샘플링 하다 보면 그
미생물이 자라나는 미디어가 서피스에 묻어서 결국은 오염 우리가 시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작업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미생물이 자라는 것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죠. 무슨 미생물인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 미생물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때 속종, 지너스 레벨까지 하면 됐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는 스피시스, 종 레벨까지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 이 아이덴티파이 하는 방법은 과거 방법으로 컬처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옛날 방법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방법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아이덴티파이 하는 모든 킷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데 요새 나오는 이러한 모든 장비를 쓸 때는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IQ, OQ, PQ 과정을 통과되어서 다시 말하면 밸리데이션 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서 미생물이 자라고 안 자라고 한 건 미디어 퀄리티에 달렸죠. 그래서 미디어 퀄리티는 growth promotion test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미디어 그 퀄리티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가 어베일러블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크게 우리가 그 환경을 모니터링 한 중에는 파티클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재는 것은 청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라미나 플로우 훗 무균 조작을 하는 라미나 플로우 훗 밑에서는 청정도 100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청정도 100에 맞는 그러한 그 파티클의 수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가 10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만에 맞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가지고 파티클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파티클 카운트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일하는 장소 거기에서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느냐. 가까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돼서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충전 우리가 무균 조작을 할 때 그 무균 조작하는 그 지점에서 대개 30cm가 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파티클 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건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미생물 퀄리티 할 때도 항상 측정하는 장소가 우리가 그 무균 조작을 하는 그런 지점에서 대개 30cm가 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스케줄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모니터링은 이제 얼마나 자주 해야 될 것이면 대개는 그 생산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는 생산이 낮 동안에만 한 것이 아니고 밤에도 하고 또는 새벽에도 하고 소위 말하면 first shift, second shift, third shift 이렇게 시프트가 몇 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3교대로 일한다 그러면 매 교대하는 매 시프트마다 환경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침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저녁반에 할 때는 할 필요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매 시프트마다 하지만은 그 이외에 이 첨가해서 periodically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사흘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로 정해야 되겠지만은 정해져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균 조작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청정도가 100 이하 100보다 100이라든지 100이라는 그런 지역 그렇게 해서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가 100을 넘어요. 뭐 1000이라든지 그 다음에 10,000, 100,000 이런 정도는 얼마나 자주 해요. 이거는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없지만은 periodically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전에 대개 10만 지역에서는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파티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 지역에서는 매번 일할 때마다 그리고 그거 더하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environmental monitoring 데이터를 모아서 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바이러멘탈 모니터링 중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쓴 것처럼 2004년도 미국 FDA에서 무균 조작을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 때 그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있는 거와 이제 거의 뭐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테이블을 보면서 얘기를 하십시다. 여기 이제 청정도는 나와 있는 대로 100, 1000, 만, 10만. 이 청정도 정의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 cubic foot 그 에어 속에 0.5 마이크론 또는 그보다 큰 파티클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청정도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0이 넘지 않을 때는 이게 클래스 100, 1000이 안 넘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을 요새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이걸 부르기를 그 청정도의 그 등급을 5, 레벨 5, 레벨 6, 레벨 7, 레벨 8 이렇게 5, 6, 7, 8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foot, cubic foot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cubic meter, 그러니까 메트릭 시스템으로 우리가 고쳐보면 이 100이라는 것은 3,520, 그 다음에 35,200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생물에 대한 것에 대한 액션 레벨, 여기서 이제 큐빅 메타로 지금 나옵니다. 콜로니 포밍 유닛 하는 거는 그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얘기를 하겠죠. 그게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만약에 1입방 메타 안에 하나가 되면 또는 그보다 더 많으면 이거의 액션 레벨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을 중단하고 조사하고 뭐 그런 걸 가야 되겠죠. 그래서 1000일 경우는 그 레벨이 대개 한 7, 그 다음에 만일 경우는 10, 그 다음에 10만일 경우는 100 이런 정도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은 이건 액티브 샘플링 얘기할 때 얘기하겠어요. 액티브 샘플링. 그 다음에 패시브 샘플링을 우리가 할 때는 그 규정이 90, 그 직경이 90mm의 피트리 디시를 썼을 때 그를 4시간을 열어놨을 때 잡히는 미생물의 수로 나타내는데 청정도 100에서는 하나, 그 다음에 1000에서는 셋, 5, 50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기준은 과거에 없었어요. 이런 기준. 또 이런 기준도 과거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개정판에는 이런 두 기준을 갖다가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탭을 하나 더 이번에는 표면 조금 전에 얘기한 특별히 중요한 장비라든지 장비가 놓여 있는 그런 테이블 표면 같은데 이런 데 대한 규정 앞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죠. 이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장비에 대해서 그 표면이 얼마나 장비 표면이 깨끗해야 되는지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멸균 장갑을 끼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장갑 표면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는 기준 그 다음에 클로딩 우리가 묵은 가운을 입고 하는데 가운은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기준을 줍니다. 이 기준의 기준을 보면 장비 표면을 우리가 미생물이 얼마 있나 볼 때는 24에서 30 제곱센티미터의 A가 플레이스를 가지고 도장찍는 찍어서 몇 마리 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이걸 소위 컨택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청정도 100에서는 3 이것이 이제 액션 레벨이 되고 그 다음에 청정도 만에서는 5 여기에서는 그 장비와 장비가 얹혀있는 플로어까지 포함하고 여기에서는 장비 자체는 5이고 그것이 놓여있는 플로어는 10 이런 정도로 지금 기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기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갑 표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여기도 같은 크기의 컨택 플레이스를 썼을 경우에 3, 여기는 10, 여기는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대한 것을 보면 같은 크기로서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은 다음에 옷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컨택 플레이 가지고서는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나올 때 여기 기준은 5 넘지 않아야 되겠고 여기는 20 이런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테이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가 청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아까 3가지 컨디션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as built, 그 다음에 at rest and operational.
항상 operational condition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정도 얘기할 때 먼저 특별히 우리가 이게 static인지 dynamic인지 아니면 as built인지 이러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해야 혼동이 없는 거가 되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토픽을 바꿔서 패키징하고 레이블링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는 패키징하고 라벨에 대한 그런 거 이제 머티리얼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포함하게 되는데 먼저 written procedure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written procedure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잔소리가 자꾸 되지만 CGMP 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문서화해야 되는 거 당연한 소리인데 여러분 그 raw material 또는 components에 대한 거를 몇 시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한 거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벨 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누군가 라벨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라벨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한 모든 규정이 Code of Federal Regulation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라벨에는 첫째 프라이머리 레벨이 있고 패키지 레벨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레벨 한 것은 MP라든지 바이어에 직접 붙이는 그런 라벨을 프라이머리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벨 붙인 완제품 용기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에 붙이는 거를 패키지 레이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프라이머리 레벨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간 건 첫째 뭐가 들어갈까요? 상식적으로 품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스 한번 사람에게 주사를 한다든지 사람이 먹는다 할 때 얼마를 주사를 한다든가 그런 도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멀티도스 바이어인지 싱글 도스 바이어인지 다시 말하면 한 병에 있는 걸 한 사람이 다 쓰는 건지 아니면 한 병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거지. 그걸 소위 멀티도스 바이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기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 조건 사용하기 전에는 몇 도시에 보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건조 같은 거 할 경우는 항상 BBS라든지 주사용수를 타서 사용하게 되겠죠. 사용 직전에. 그러면 일단 그런 것을 탄 다음에는 어느 조건에 보관해야 되는지 또 얼마간 보관할 수 있는지 뭐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등등 이러한 것도 우리 기재해야 되겠죠. 또 그 라벨에다가 이제 그 만든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가겠고 또 랏 넘버가 들어야 되겠죠. 랏 넘버 뭐 이런 등등 뭐 이 외에도 물론 더 들어갑니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거 생각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라벨을 만들면 통상 그 라벨은 그 공장 자체에서 만드는 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인쇄소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인쇄소에 보내서 그런 라벨을 다 인쇄하게 해가지고 꼭 우리가 논문 발표할 때처럼 다시 드래프트 레이블 나오면 다시 갖다가 리뷰해서 고칠 때 있으면 더 고쳐서 다시 보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라벨 만드는 공장에서 라벨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라벨을 이제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로머티를 받는 모든 프로시저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봅시다. 처음에 이제 받게 되죠. 받게 되면 로그인, 기록을 해야 되죠. 무슨 라벨이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할 때 라벨이 몇 개 있는 거 카운트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사실은 라벨을 카운트하는 거가 문제 있는 게 라벨을 한 100개, 200개 받으면 뭐 카운트가 쉽지만은 이게 5만 장, 10만 장 받으면 이거 카운트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큰 회사 같은 데 보면 레벨 카운팅 머신, 기계로 카운트하는 방법도 있고 그 옛날에는 라벨을 받으면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무게를 쟀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라벨 카운팅이 정확해야 된다. 이 자체도 프로시저 자체도 우리가 밸리데이션 돼야 된다는 것. 하여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기록하죠. 라벨의 이름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받았을 때 상태라든지 등등등 어느 회사에서 왔는지 이런 거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다음에 보관해야 되겠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 여기 있어야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하고 보관한 다음에는 샘플링을 해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첫째는 라벨은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라벨의 크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라벨을 나중에 이제 바이올에 붙일 때 바이올을 완전히 덮으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를 남겨서 사용자가 라벨 그 병 소개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크기가 마음대로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바이올레이션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도 필요합니다. 라벨은 무슨 테스팅 하냐 그러겠지만은 종이 퀄리티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한 것도 그 질도 테스트해야 되죠. 어떤 때는 프린트 질이 나쁘면 그 다음에 손으로 몇 번 문지르면 지워지는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트에 대한 거 또는 요새는 이제 라벨 자체가 self adhesive 그 자체가 붙기 때문에 뒤에 붙은 그 글루가 풀이 퀄리티가 나쁘면 잘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글루의 퀄리티 같은 거 이런 등등을 모두 테스트한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릴리스 해가지고 그다음에 쓸 수 있도록 되는 이러한 모든 스텝을 SOP로 쓰여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할 때마다 전부 기록해 두는 것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꼭 책임 있는 자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 당연한 소리고 여기서 obsolete 레벨 하는 거는 쓰지 않은 레벨은 그 다음에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갖다가 이제 발양을 해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라벨을 갖다가 이제 발행할 때는 아주 컨트롤 갖다 철저해야 되겠죠. 아무나 와서 자기 원하는 레벨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라벨을 갖다가 몇 장을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발행한 수하고 그 다음에 쓴 수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차이는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가끔 보면 사용한 수하고 처음에 받는 수하고 그 다음에 남아 있어야 될 라벨이 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라벨이 다른 품목에 붙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드럭 쪽에서 대개 리콜, 드럭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콜의 한 65%는 라벨하고 관계가 된대요. 라벨 믹스업으로, 레이블 믹스업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철저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장을 내줬는데 쓰기는 9,000장을 썼다. 그러면 1,000장이 남아서 돌려와야 되는데 1,000장이 안 돌아오고 999장이 돌아왔다. 그럼 한 장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한 보고서 써야 되고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찾든 못 찾든 어떠한 조처를 취했던 것까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인스펙터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런 차이가 있을 때는 항상 조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을 받아가지고 그 레벨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먼저 그 라벨을 받아서 라벨을 붙이기 전에 우선 그 라벨이 제대로 된 건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전에 검사하고 제조 기록서에 BPR, Batch Production Record 그러죠. 제조 기록서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붙이는 기계가 있죠. 시설이. 그 시설을 반드시 철저히 검사해야 되죠. 사용하기 전에 또 사용 후에 다. 왜냐? 그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전에 다른 레벨이 남아있다가 혹시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또 지금 쓴 라벨이 한두 장이 아니라 어디 남아서 기계 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제품이 막 믹스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검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실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걸 검사하는 거는 작업자만 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 어시어런스 쪽에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작업자가 하는 것은 물론이요 독립적으로 통상
퀄리티 어슈런스 디파트먼트에서 한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 이런 검사를 하고 그 사람도 제조 기록서에 사인하는 거. 이것이 이제 권장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얘기하는 제조 기록되는 거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벨에 대한 인스펙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항상 그 레벨을 붙이는 그런 중간에 계속해서 그 라벨이 제대로 된 건지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이미 첫 번에도 했지만은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레벨을 다 붙인 다음에도 다 제대로 붙었나를 검사하고, 다시 말하면 시작하기 전 시작해서 계속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 끝난 다음 계속 레벨을 검사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검사 결과를 제조 기록서에다가 항상 기록해 둬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이제 CGMP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expiration dating. 우리가 유효 기간을 갖다에 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 의약품이나 상무의약품 우리가 하면은 이 expiration date이 있어야 되겠죠. 유효 기간이. 그런데 여기 지금 쓴 건 뭐냐면 동결 건조가 된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고 하면 사용하기 직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PBS라든지 주사용수 같은 거를 타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PBS나 주사용수를 탄 후에는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써줘야 되죠. 물론 보관 조건과 함께.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 자료들은 과거에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자료도 유효기간을 쓰도록 돼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임상시험 자료는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을 거기다가 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단 동결 건조가 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PBS나 주사용수 같은 걸 타야 되는데 그것을 탄 후에는 얼마 동안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임상 자료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효기간을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조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위 date of manufacture. 그러면 이제 제조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날짜 또는 충전해서 동결 건조하는 날짜를 제조일자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화학 합성을 통해서 하는 드럭은 어떤 것이냐면, 드럭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제일 처음에 집어넣은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그 날짜가 제조 날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드럭을 만들기 위해서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를 3가지를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 집어넣고 반응시킨 다음에 사흘 후에 다른 걸 또 집어넣고 또 그 후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오늘 처음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를 집어넣은 날짜가 제조 일자가 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의약품을 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QC에 보내서 그 다음에 테스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릴리스한 날짜, 모든 테스트에 합격이 돼서 QC에서 릴리스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잡아도 됩니다. 단 이럴 경우는 그 완제품이 만들어진 날보다 한 달 더 넘어가면, 더 지나서 릴리스 날짜가 되면 그 다음에 용납이 안 되고 한 달 이내에 그 제조 그 한 품목이 릴리스가 된 날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조일로 용납될 수 있다. 이런 것이 현재로 미국 FDA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또 상무의약품 쪽에서는 제조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동물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마우스 브레인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길러서 그 바이러스를 합해하는 날짜를 제조일자로 잡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조금 지금까지 얘기한 그 제조일 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첫 번에 클리닝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어봤죠. 예를 들면은 클리닝 밸리데이션 할 때 챌린지 머티리얼을 뭐를 써야 될 것인지, 또는
이러한 것을 나중에 시친 다음에 테스트하는 테스트 방법의 그 센시티비티에 대한 것, 또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챌린지한 머티리얼에서 한 3 log reduction 99.9% 정도 제거하면 클리닝 밸리데이션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뭐 4 log reduction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했고, 그 다음에 HVAC 시스템, 우리 청정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HVAC 시스템의 그 밸리데이션이 IQ, OQ, PQ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별히 PQ 할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컨디션, as built, at rest, and operational 각각 한 20일 계속해서 뭐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청정도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WHO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environmental monitoring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파티클이라든지 또 마이크로 오가니즘 이런 것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 environmental monitoring이 주가 되겠고, 또 이거 하기 전에 pre-qualification, 모든 헤파 필터는 제대로 장착이 되고 작동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점검하고, 그 다음에 environmental monitoring에서 중요한 것은 alert하고 액션 레벨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쓸 수 있으나 environmental monitoring에서 중요한 트렌드 애널리시스, 경향 분석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블링하고 패키징에 대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그 드럭 쪽에 한 65% 리콜이 레이블과 관계 있는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갖다가 처음에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때 사용 전, 후 전부 그 레이블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또 레이블링 머신도 다 청소하고 혹시 다른 레이블이 끼어 있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제조 기록서에서 레이블링 하기 전에 점검하는 사람도 다 사인해야 되지만은 독립적으로 보통 QA에서 한 사람 보내서 다시 점검하고 그 상태를 점검하고 사인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GMP7, 밸리데이션 3, 클리닝 밸리데이션은 HVAC 시스템 밸리데이션 인바이러먼털 모니터링,